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끝내 대통령을 상대로 본인이 싸우겠다. 거의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참나. 자기 아니면 검찰 조직 이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 사람 보면 볼수록 진짜 고집도 이런 고집이. 아이고, 아니 도의적으로 국민에게 좀 송구함이라도 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징계 이건 내가 못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국민에게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보통 공직자들은 그런 입장이라도 취한다고요. 윤석열 총장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응? 보세요. 아니 어쨌거나 본인이 그때 국회에서 무슨 약속했어요? 룸살롱 사건. 그거 사실로 밝혀지면 사과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가 재판에 회부됐어요. 사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공판검사가 윤석열 눈치 보여가지고 징역형이나 구형을 하겠습니까? 도의적으로 책임질 건 져야죠. 그냥 뭐 무조건 나만 검찰총장이래.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거든, 후배들 중에. 좀 시작부터 화를 내네요. 말하다 보니. 아이고, 여러분의 심경을 대신한다고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이고, 참. 윤석열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그 주제의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지금 워낙 조중동이 계속 흑색선전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추미애 장관의 생각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지금 온전히 좀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걸 또 바로 잡아줘야 되는 진보 언론이 갈피를 못 잡고 저렇게 방황을 하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지금 거의 제가 뭡니까? 2달 가까이 아예 다른 아이템들은 이 방송에서 소화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무슨 법조 전문 방송도 아니고 이 방송이요. 물론 제가 한겨레 법조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그 법조 이슈보다는 제가 원래 관심 있는 건 좀 우리 사회의 소수자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국가범법 피해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전 더 사실 관심 많은 기자거든요. 여러분 제가 써왔던 기사들 많이 보셔서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1년 내내 취재도 못하고 있어요. 아유 진짜. 아무튼 하여튼 검찰개혁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일단 검찰개혁이 핵심인 국면은 맞으니까 일단 계속 제가 논평은 하는데 힘을 내봅시다. 네, 여러분이 계속 도와주시니까 제가 힘을 냅니다. 자, 허재현 TV는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자그맣게 상품도 판매하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또 후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 건데 오늘도 좀 윤석열 관련 이슈 좀 짚어드려야 될 게 좀 많아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 보도들 많이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그 감찰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입장을 가지고 징계 의결서를 썼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언론에 좀 보도가 됐어요. 조금 그 허재영 기자의 시선으로 조금 더 짚어드릴 부분들 짚어드릴게요. 제가 가장 그 눈에 띄었던 건요. 이게 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재판부 사찰 문건, 그거를 도대체 무엇을 활용해서 만들었느냐? 지금 징계위원회가 언론 보도에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언론 보도에 그런 것도 활용해서 만든 게 아니라 수사 자료, 검찰이 다른 용도로 절대 활용하면 안 되는 수사 자료를 가지고 판사들 세평 문건을 만들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추측은 했지만 어쨌든 이게 징계위 의결서에 이게 공식적으로 담겼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 치러야 될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보면 징계위 의결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언론 문건과 같은 그런 상세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면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 기록이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그 뭐 어떤 판사가 뭐 술 먹고 나중에 그 재판에 뭐 아예 뭐 출석도 못하고 왜 영장 실질심사 이 재판에 뭐 지각했대나 뭐랬나 뭐 이런 것들 세평 막 들어있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판사가 도대체 누군지 좀 찾아보려고 언론 과거 보도를 제가 샅샅이 뒤졌지만 그 판사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언론 보도가 없어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나 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사 서류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법농단 관련해서 이제 수사했던 팀이 그거 자료를 그 범죄정보과 같은데 넘겨준 것 같아요 검찰에. 이거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근데 그대로 공판 대응할 때 활용하세요라고 지시했다라는 건 이거는 부적절한 업무 지시죠. 징계 사유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또 징계 의결서에 써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사건 관여를 피해야 했는데도 검찰과 수사에 개입하는 등 검찰총장으로서 그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특히 두 사람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 2,70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3월 말에 MBC의 그 검언유착 그 사건 그 보도 그 이후 8일간 모두 110회에 달하는 연락을 했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아예 했습니다. 참 대단한 브로맨스네. 아니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누군가랑 2개월 사이에 2,700여 차례 카톡이랑 통화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전 제 주변에 못 봤는데요. 그리고 MBC 보도 이후에 거의 일주일간 100회 넘게 연락을 했어요. 이거는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네. 아니 한동훈 검사가 지금 감찰 받는데 오히려 더 연락을 피해야 되는 게 검찰총장의 임무 아닙니까?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원래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총장이 배당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무슨 뭐 인권부 같은 데에다가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감찰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원래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에 나서면 한동훈은 휴대폰 제출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없더라도. 근데 이걸 인권부에 배당해버리는 바람에 한동훈이 휴대폰을 안 내놓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그런 짓을 윤석열 총장이 했다라니까요. 하여튼 이거 징계위 의결서에 이런 부분을 콕 집어가지고 박은 건 잘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소송에서 윤석열이 불리해요. 이런 거는. 참. 물론 그 정직 2개월 처분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죠. 저도 얼마나 참 그죠 지난 방송에서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막 슬픈 목소리로 여러분한테 방송을 했는데 어쨌든 이 정직 2개월의 의미를 분석을 좀 해봐야죠. 요 며칠간 좀 가만 보니까 일단은 그 징계위원회의 의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하나둘 좀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정한중 위원장이 본인이 일단 이렇게 밝혔죠. 해임도 가능한 어떤 수준의 상당한 징계 수위라고 다들 그렇게 판단했고 특히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만 왜 2개월밖에 안 남았냐. 그거는 징계위원들은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냈지만
여러 가지 좀 고려할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더 배려한 게 있었다. 뭐 이런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정권의 어떤 탄압이나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걸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역으로 검찰총장일수록 오히려 정치적으로 정치 수사하면 안 되잖아요. 검찰총장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있는데 무슨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정한준 교수는, 그러니까 일부 인사들은 지금 다 뭐 정한준 교수 엄청 비난하던데, 사실 제가 취재한 바로는요, 정한준 위원장은 징계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에 가장 강성이었을 거예요. 예. 이분이 제일 강성이에요. 아마 이분은 해임을 주장했거나 최소 정직 6개월을 주장하고 남았을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자꾸 그 정직 2개월이나 3개월 이런 주장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이용구 차관이나 안진 교수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 신성식 검사는 아예 징계 투표에서 기권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무적 판단을 많이 했을 이용구 차관이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분 뜻대로 관철이 된 것 같습니다. 정한중 위원장의 뜻은 아닐 거예요. 정무적 선택.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민주당 기류가 좀 실제로 그랬잖아요. 국민은 대다수가 다 해임 예측하고 저같이 좀 보수적으로 판사들 생각을 읽어드리는 의무가 있는 저 같은 사람 정도나 그저 주말 사이에 제가 정직 3개월에서 6개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제가 이런 정도 관측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저 같은 기자들은 보수적으로 그죠? 관측을 하더라도 아니 민주당에서 왜 그러는데 뜬금없이 지네들이 더 먼저 설쳐가지고 막 정직 얘기 퍼뜨리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이용구 차관에게 전달된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저는 그래요. 정한중 위원장 물론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제 비판과 책임 지셔야 되지만 저는 쫄보 민주당을 훨씬 더 매섭게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180석 의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 180의석 중에 여러분 언론에 좀 강경하게 얘기하는 사람 18명도 안 넘는 거 아십니까? 나머지 160명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정한중 위원장 혼자서 외롭게 싸웠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더 커요. 이거 아마 제 추측이 90% 이상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징계법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다수 의견이 합쳐지지 않으면 소수 의견대로 그 최종 결과가 합쳐지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뭐 그런 법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임 주장을 하는 강성인 사람이 한 명 있더라도 정직 2개월 주장한 사람 쪽으로 표가 모아지게 돼 있어요. 검사 징계법이 그래요.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국회에서 검사 징계법도 싹 다 바꿔야 돼요. 근데 다만 그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게 지금 이제 다음 주 22일 날 그 가처분 이제 윤석열이 이미 가처분 그 신청을 해놨죠. 행정소송을 이미 들어갔는데 그 이제 그 일단 직무 지금 정지됐는데 그거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그게 22일 날 고 행정소송에서는 이제 법무부가 좀 유리한 어떤 그 잣대는 근거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정한중 위원장 말대로 해임도 가능한 사안이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현직 총장님도 감안했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그랬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감안한 것 중에 이 법적 분쟁까지 갔을 때 전략 이런 것들도 좀 감안했던 것 같아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판사가 설마 아니 2개월 정도 정직 처분한 걸 가지고 무슨 중징계 뭐 해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회복할 수 없는 뭐 손해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까지 손해를 봤다라고 판단할까? 정직 2개월이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요런 정도 판사의 판단을 좀 고려를 이끌어내려는 어떤 전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판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텐데,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그 22일 날 이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를 보니까 홍순욱 판사더라고요. 예. 이분이 과거에 좀 판결했던 것들, 최근에 좀 행정소송 때 판결한 거 보니까 법조계 의견들이 대체로 그래요. 제가 강진구 선배 얘기 좀 들어봐도 그렇고, 좀, 그래도, 좀 합리적 판단 좀 많이 하는 판사로 보인다. 이 사람은 좀 그렇게 좀 예측은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래요. 얼마 전에 그 왜 보수단체 자유민주주의 연합이 경찰서장 상대로 그 5개 집회 금지 통보 이런 거 집행정지 신청 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1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거 잘 판단한 거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그 손혜원 의원 예전에 그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국가보훈처가 비공개했거든요. 그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미래통합당이 당시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 미래통합당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거는 특별조사위원회 승소 판결을 내렸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성과 부진과 근무 태도 이런 거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니까 사원들 함부로 해고하지 말아라 부당하다 이러면서 현대자동차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네요. 그래요. 합리적 판결 기대해 봅시다. 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걸 뭐 설사 법무부가 이번엔 이기더라도 그걸 뭐 좋아하기도 그래요. 어차피 2개월 후에 윤석열 총장 돌아올 거 아닙니까? 절대 이 사람 자진 사퇴 안 합니다. 그나마 이제 뭐랄까 다행인 건 보통 왜 1, 2월에 검찰 인사 하잖아요. 중요한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놓고 개입은 못 한다는 거. 그런 거 정도가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죠. 조남관 차장이 아마 대행할 텐데 모르겠어요. 그나마 윤석열보다 낫다는 평가지만 그래도 이 사람 뼛속까지 역시 검찰이라. 얼마 전에 그 추미애 장관한테 그죠?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시키니까 대놓고 뭐 통촉하시옵소서. 이렇게 글 썼던 양반 아닙니까? 어쩌면 윤석열 총장이 뒤에서 조남관 수령청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기자님 윤석열 돌아오면 아이고 윤석열 돌아오면 그것도 그 꼴을 우리가 7월 말까지 버티고 지켜봐야 됩니까? 이런 또 질문하실 수 있죠. 그래요. 에휴, 답답한데 일단은 우리가 할 일 국회에다가 빨리 좀 공수처 출범시키라고 압박을 하는 게 우리의 좀 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원래 그 공수처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일단 무산됐죠? 그래서 28일 날 최종 의결한다고 하는데 올해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공수처장을 일단 뽑고 그래야 1월 달
2월달 내내 해서 검찰에서 인사 파견하고 또 변호사들 중에 괜찮은 사람 수사검사들 뽑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어? 그렇게 해서 현판식 걸고 뭐하고 빨라야 3월에 제가 볼 땐 공수처 출범해요. 그거 앞당기도록 우리가 국회를 계속 압박해야 됩니다. 어? 인사청문회도 좀 빨리 진행하게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2월 안에 2월 안에 공수처장 아니 공수처장이야 당연히 이제 1월 첫째 주 안에 인사청문회까지 다 마치고 2월 달 안으로 현판식 걸고 공수처 출범하라고 그렇게 압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윤석열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1호 타깃으로 윤석열을 수사하고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도 하고 그래야죠. 그렇게까지 되면 차마 복귀를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수사해갖고 증거가 나오고 형사 입건이 되면 윤석열은 다시 해임을 위해서 징계위에 회부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사 입건된 게 지금 윤석열 총장 본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임 징계는 관례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가 형사 입건되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고민들과 전략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을 거라고 일단은 좀 믿는데 아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만 믿고 있을 게 아니에요.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 도의적으로 사의를 표했죠. 참 윤석열은 그렇게 뻔뻔하게 버티는데 아무튼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제발 그래도 공수처가 현판 내걸고 딱 출범하는 그때까지는 좀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좀 버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참 너무 고생 많이 하는데 민주당이 하나도 안 지켜줘가지고 계속 일 맡기기도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그래요. 아이고 추미애 장관 고생 많으십니다. 자 여러분 1부 여기서 끊고요. 2부에서는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언론 보도들의 최근 며칠 사이에 문제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특히 SBS 왜곡 보도 그리고 계속 추윤 갈등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기자들 이런 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2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